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정책 공공 외교란 국제교류재단의 정책 공공 외교, 정책 공공 외교 사례, 디아스포라 정책 공공 외교, 재미동포의 정책 공공 외교에 대해 살펴봅시다. 마지막으로 학생과의 대담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정책 공공 외교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국제교류재단의 정책 공공 외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정책 공공 외교 사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 정책 공공 외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재미동포의 정책 공공 외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대담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진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책 공공외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공공외교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 공공외교란 정의를 살펴보면요, 자국의 주요한 정책을 소개 전파함으로써 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한 공공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국의 주요한 정책이라는 것, 이 정책이 뭘까요? 그것은 외교정책 일반일 수도 있고 또는 특정한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한국의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 혹은 한국의 미국에 대한 정책, 남북한 관계에 대한 정책,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그러면 소개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해외에 있는 여론 주도층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론 주도층. 결국은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우호적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외교관일 수도 있고 정부의 정책 결정자일 수도 있겠죠. 또는 정책에 대한 전문가일 수도 있겠죠. 혹은 학계라든지 언론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여론을 만드니까요. 최근에는 SNS라든지 다양한 것으로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플루언서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정책 공공외교라는 것은 한 나라의 주요한 정책을 여론 주도층에게 소개함으로써 그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지를 얻기 위한 공공외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정책 공공외교에 있어서는 대부분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복합적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또 특히 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공공외교 중에 정책 공공외교라고 얘기했는데, 이 표현에 있어서는 한국 외교부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대상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그러니까 벌써 대상으로서는 주요 국가, 그때그때 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주요한 국가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미국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고 러시아일 수도 있고 동남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대상으로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그럼 우리 정책은 뭐냐?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통일 정책, 평화 정책, 북한에 대한 핵 관련된 정책 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한국에서 정책 공공외교를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구조에 대한 것, 또 남북한과 관련된 통일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알리는 것, 혹은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북한의 위협 등에 대해서 우리의 정책이 어떻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외교부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대상의 외연도 확대하고
대상층도 확대하고 주요국뿐만 아니라 지역도 확대하고 또 이러한 정책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러면서 어떤 정책 공공외교의 사업 방식도 좀 더 다변화할 수 있고 그 내용도 좀 새롭게 개발해 보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내에 초점을 맞춰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또는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신 기자단, 뭐 가령 미국의 뭐 ABC도 됐고 MBC, CNN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일본의 NHK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기자단들과의 접촉, 혹은 대사라든지 기타 외교단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정책 공공외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해외에 있는 정책 커뮤니티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정책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어떤 정책들을 그러면 했는가? 이 공공외교의 사례를 몇 가지만 보면요. 예를 들자면 한국전 참전 용사 관련 활동에 대한 공공외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유엔에 우리가 16개국이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참전 용사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한국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한국에 대해서 정책을 좀 더 우호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또 정치력 신장을 위한 유력 정치인 초청 활동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 국가의 정치인들을 초청해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한국의 정책을 이해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나라에서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높아지게 될 수 있겠죠. 결국은 이 부분이 한국에 대한 정치력이 신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동포들을 활용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인 정치단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방영된 초선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하원의원에 당선된 5명의 당선되기까지의 과정들,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향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촬영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하원의원이 됐어요. 재미동포 하원의원입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재미동포이다 보니 한국에 좀 더 우호적인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미국 의회 또는 미국에서의 한국에 대한 정책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 공공외교가 있는데 이 정책 공공외교가 점차 사실은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중요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책 공공외교가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또 굉장히 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 나라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은 한반도에 대한 한국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안정과 그리고 번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이 정책 공공외교에 있어서는 공적 영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적 영역에 대한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공공외교 같은 경우에 좀 더 사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책 공공외교는 좀 더 공적인 영역이죠.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대한 수립 그리고 국가 정책을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대해서 정책 결정자들이 연관되기 때문이죠. 물론 시민사회라든지 언론들 이런 것들 사적 영역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 공공외교가 중요성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 나라 국가 내부에서 벗어나서 국제적으로 중요성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한국이 지금
한국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말을 쓰면서 중추적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은 한국이 하나의 의제를, 어젠다를 형성하고 그 의제가 국제사회에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서 확산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의 실제적 영향력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정책 공공외교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한국의 국내적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는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정책 공공외교 영향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 압도적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 지금 10개월 넘는 전쟁 기간 동안 사실상 우크라이나에게 승리를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 이유는 소위 우리가 공공외교에 있어서 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여론이 우크라이나에게 우호적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면서도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가지의 좋은 결과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 공공외교 중요성이 더 커지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일반 대중보다는 정책 결정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적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령 북한의 핵 문제, 한반도의 안전, 평화, 그리고 한국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가 관여를 적게 하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에 관련되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이 정책 공공외교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적 관여를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동일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하게 되면 자칫 선전으로 여겨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정책 공공외교는 대부분 1.5 트랙이라고 얘기하죠. 반관, 반민. 정부가 반, 민간이 반. 같이 하는 그러한 외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협업 구조에 있어서는 학계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민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민간들이 전문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특정 정책에 대한 연구기관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주도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수의 기관과 콘소시움을 이뤄서 정책 공공외교를 한다는 것이죠. 한국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뭐 국방연구원, 통일연구원, 동북아 역사재단 같은 정부와 지원이 좀 있는 기관, 그 다음에 좀 더 민간 기관인 뭐 동아시아재단이라든지 동아시아연구소, 세종연구소 이런 기관들이 정책 공공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예로 지금 여기에 정책 공공외교 국제 웨비나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동남아에 대한 공공외교에 대해서 지금 경희대가 주축이 돼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협조하에 정책 공공외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체들을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정책 연구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연구소 같은 싱크탱크들에게 지원. 왜 그럴까요? 그 싱크탱크들이 해외의 주요 국가의 정책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양한 정책 자문기구들과도 교류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 공공외교 우리가 개념과 여러 가지 사례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은 사실상 한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집권 정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정책 공공외교의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책도 좀 더 포용하는 소위 햇볕 정책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북한을 하나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생각해서 정책을 하는 것도 있겠죠. 그것에 따라서 정책 공공외교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또 정책 공공외교의 대상이 대중이 아니라 여론 주도층이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 외교, 이 공공외교 방식보다는 전통적인 교류, 직접적인 접촉,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책 공공외교는 우리가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정책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상국은 다른 정책을 갖고 있고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에 서로 충돌하고 상충되겠죠. 그러면 한국의 정책 공공외교에 한계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도는 높지만은 여전히 전통적 외교 특성이 유지되면서도 사실상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효과 측정도 어렵다.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책 공공외교가 좀 더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정권 내부에서는 이번 정권에서 효과가 났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원칙과 실제 정책에서 간극이, 괴리가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책 공공외교, 지금까지 우리가 공공외교에 있어서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외교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특성과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